리오야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조선 숙종 연간의 일이었습니다. 한양 도성 동쪽 끄트머리 이현장터라 불리는 곳은 해가 뜨기도 전부터 사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생선 장수의 목청과 배 장수의 흥정 소리, 엿 장수의 가위 소리가 뒤엉켜 장터는 언제나 시끌벅적했지요. 이른 봄 아침이면 냉이와 달래 향기가 바람에 실려왔고 한여름 오후면 땀 냄새와 된장 냄새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어지럽고 왁자한 장터 한복판에서 이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장터 어귀 빈 가마니 더미 위에 한 소년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이는 15살 남짓, 온몸이 까맣게 그을린 데다 걸친 옷이라고는 구멍이 숭숭 난 삼배 적삼 하나가 전부였지요. 맨발은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흙먼지로 뭉쳐 있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돌봐주는 이 하나 없는 장터의 거지라는 것을.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눈이었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차림새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그 눈만큼은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별을 담아놓은 듯 장터 구석구석을 놓치지 않고 살피는 눈빛이었지요. 사람들은 그 소년을 귀동이라 불렀습니다. 귀동이 언제부터 이현 장터에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해인가 갑자기 나타나 장터 한 귀퉁이에 자리를 잡았고 그 이후로 장터 사람들의 심부름꾼이 되어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부모가 누구냐 물으면 귀동은 그저 씩 웃고 말았지요. 장터의 국밥집 주인 노마님이 가끔 식은 밥 한 덩이를 내어주었고 포목상 주인 양서방이 비가 오는 날이면 처마 밑에서 자는 것을 못 본 척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귀동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귀동에게는 남다른 구석이 있었습니다. 한번 들은 것은 절대로 잊지 않는 기억력이었지요. 장터 상인들이 주고받는 가격 흥정을 한 번만 들으면 사흘 뒤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무슨 물건을 얼마에 팔았는지, 어느 장수가 어느 관아 아전과 눈빛을 나눴는지 그 모든 것이 귀동의 머릿속에 차곡차곡 쌓였지요. 덕분에 귀동의 몸값은 장터에서 제법 통했습니다. 귀동아, 사흘 전에 젖살 장수가 뭐라 했지? 하고 물으면 귀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대가로 귀동이 받는 것은 기껏해야 떡 한 조각이거나 엽전 한 입이었지만 귀동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처지임을 귀동은 진작에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 귀동이 참지 못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힘없는 사람이 짓밟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아전이 노파의 좌판을 발로 걷어차는 것을 보면 귀동은 제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나서서 따졌습니다. 그 때문에 매를 맞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요. 장터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도 속으로는 그 소년을 기특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귀동이 장터 어귀에서 늘 하던 대로 오가는 사람들을 눈에 담고 있는데 비단 상단 하나가 짐을 잔뜩 싣고 장터로 들어섰습니다. 상단의 행수는 뚱뚱한 중년 사내로 이름은 홍서방이라 불렸지요. 홍서방은 장터에서 알아주는 포목 거간꾼으로 입이 험하고 주먹이 앞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서방이 짐꾼들에게 부산하게 지시를 내리던 중 갑자기 낯빛이 굳었습니다. 짐꾸러미 하나가 사라진 것이었지요. 홍서방이 불같이 화를 내며 주변 사람들을 닥달했습니다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귀동이 슬그머니 다가왔습니다. 행수 어른, 아까 저쪽 골목 어귀에서 갈색 두루마기 입은 사내가 꾸러미를 옆에 끼고 걸어갔습니다요. 키는 저 국밥집 기둥만 하고 왼쪽 귀 아래에 점이 하나 있었음입지요. 지금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을 겁니다요. 홍서방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귀동을 내려다봤습니다만 달리 방도가 없어 짐꾼 둘을 시켜 쫓아가 보게 했습니다.
놀랍게도 귀동의 말 그대로 그 사내가 골목 끝에서 붙잡혔고 꾸러미도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홍서방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동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놈,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귀동은 그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그냥 눈에 들어왔습니다요. 홍서방은 한참 귀동을 뜯어보다가 엽전 5잎을 쥐어주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그 뒷모습 너머로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 스치고 지나갔지요. 장터의 거지 소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세상의 눈에 조금씩 띄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한양 도성 안쪽 북촌 기슭에는 윤씨 문중에 커다란 기와집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대로 청렴하기로 이름난 윤씨 가문은 당대 2조 참판을 지낸 윤태준. 대감을 중심으로 가문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요. 넓은 사랑채에는 밤마다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논했고 안채에서는 윤대감의 외동딸 서화가 자수를 놓거나 글을 읽으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16살의 서화는 가문의 귀한 딸이었습니다. 눈매가 맑고 말수가 적었으며 몸종들에게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는 아이였지요. 그러나 서화에게는 늘 마음 한켠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대감이 요즘 들어 부쩍 수척해진 것이었습니다. 사랑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도 낮아졌고 찾아오는 손님들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어느 저녁 서화가 아버지께 야참 상을 들고 들어서다 문 밖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사랑채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대감, 포도대장 엄기룡이 움직이고 있다 합니다. 대감의 땅 문서를 노린다는 말이 파다합니다요. 허. 윤대감의 탄식이 밤바람에 실려 서화의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서화는 자신도 모르게 상을 꼭 쥐었습니다. 엄기룡이라는 이름은 서화도 알고 있었습니다. 포도청을 소나기에 쥐고 한양을 주무른다는 무서운 사람. 그 이름이 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인지 서화는 그날 밤 쉽게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한양 저작거리. 반대쪽 끝 포도청 안에서는 엄기룡이 부하를 불러들이며 나직이 명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태준, 그 늙은이의 땅 문서를 가져올 방법을 찾아라. 못 찾겠거든 만들면 되느니라. 포도대장 엄기룡이라는 자는 한양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우람한 데다 목소리가 쇳소리처럼 낮고 굵어 한번 입을 열면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포도청 마당에 들어서면 아전들이 일제히 등을 굽혔고 길을 걸으면 행인들이 저절로 비켜섰지요. 엄기룡은 그 시선들을 즐겼습니다. 권세란 바로 저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기룡이 포도대장 자리에 오른 것은 10여 년 전이었습니다. 원래는 무관 출신으로 말단 군관에서 시작했지만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고 뇌물을 바치는데 귀신 같은 재주를 가지고 있었지요. 윗사람에게는 한없이 고개를 숙이고 아랫사람에게는 발톱을 세우는 것이 엄기룡의 처세술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계단을 밟아 마침내 포도청의 수장 자리에 오른 것이지요. 포도대장이 된 이후 엄기룡의 탐욕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한양 안팎의 토지와 상단을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지요. 마음에 드는 땅이 있으면 주인을 불러 협박하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죄를 만들어 씌웠습니다. 포도청의 권력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었습니다. 체포하고 가두고 고문하는 것이 엄기룡의 손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엄기룡이 오래전부터 눈독을 들인 것이 바로 윤씨 가문의 땅이었습니다. 경기도 일대에 펼쳐진 윤씨 가문의 전답은 한양 근방에서 손꼽히는 옥토였습니다. 그것을 손에 넣는 날 엄기룡의 재산은 가히 왕실에 버금갈 정도가 될 터였지요. 문제는 윤태준 대감이었습니다. 청렴하기로 이름난 윤대감은 협박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뇌물을 들이밀면 오히려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엄기룡은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지요. 협박으로 안 되면 없애버리면 그만이라고.
그해 늦가을 윤씨 가문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도청에 밀고가 하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조 참판 윤태준이 반역을 도모한다는 내용이었지요. 고변서에는 윤대감이 역적 무리와 내통하며 왕위를 뒤엎을 계획을 꾸몄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변서를 올린 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도대장 엄기룡은 그 고변서를 손에 들고 즉각 병력을 움직였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횃불을 든 포졸들이 북촌 윤씨 댁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윤대감이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 벌떡 일어났을 때는 이미 대문이 부서지고 있었지요. 안채에서는 몸종들의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기룡은 직접 말을 타고 대문 앞에 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두려움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랫동안 벼려온 탐욕만이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윤태준은 역모 혐의로 체포한다. 가족은 모두 결박하고 문서와 재물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봉인하라. 엄기룡의 명령이 떨어지자 포졸들이 물밀듯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습니다. 윤대감은 손목이 묶인 채로 끌려 나왔고 하인들은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엎어졌습니다. 삽시간에 윤씨 가문의 자랑스러운 기와집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안채 깊숙한 곳에서 서화는 몸종 분이의 손에 이끌려 후원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분이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쪽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애기씨, 어서요.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요. 서화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랑채 지붕 위로 불길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불길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화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이야 아버지께서. 애기씨. 분이가 서화의 손목을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그 순간 담장 너머에서 포졸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화는 분이와 함께 후원 쪽문을 빠져나와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북촌 골목길은 밤이면 미로처럼 어두웠습니다. 서화는 태어나 한 번도 달려본 적 없는 속도로 골목을 달렸지요. 비단 치마가 찢어지고 머리에 꽂은 비녀가 어디선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겨를이 없었습니다. 등 뒤에서 횃불빛이 어른거리고 포졸들의 고함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골목 어귀에서 분이가 발을 헛디뎌 넘어졌습니다. 서화가 손을 내밀었지만 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애기씨, 저는 여기서 버팁니다요. 어서 저작거리 쪽으로 가세요. 사람들 사이에 섞이면 찾지 못할 겁니다요. 분이야, 같이 가야지. 애기씨. 분이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올라갔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삼키며 돌아섰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했지만 두 발자국도 못 가 울음이 터져 나왔지요.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서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작거리 어귀에 다다랐을 때 포졸 둘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화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양반댁 애기씨의 고운 옷차림은 한밤중 이 골목에서 너무나 눈에 띄었습니다. 포졸들의 눈이 서화에게로 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이고 누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누더기 차림의 소년이 튀어나왔습니다. 소년은 거침없이 서화에게 달려들어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는 들리지 않을 작은 목소리로 빠르게 속삭였지요. 살고 싶다면 제 누더기 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귀동이었습니다. 귀동은 지고 있던 보따리에서 낡아 빠진 삼배 저고리 하나를 꺼내 서화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서화는 눈이 동그래졌지만 포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떨리는 손으로 저고리를 받아들었습니다. 귀동은 서화의 비단 저고리를 빠르게 보따리 안에 구겨 넣고 서화의 머리를 헝클어뜨린 뒤 얼굴에 흙을 발랐습니다. 그러는 내내 귀동의 손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포졸들이 다가왔습니다. 이봐, 거기 뭐 하는 것들이냐? 귀동이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나이보다 훨씬 어리숙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예, 나리. 저 이현 장터 귀동이옵니다요. 누나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서 데리고 가던 중이었사옵니다요. 포졸 하나가 서화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흑투성이 얼굴, 낡은 삼배 저고리. 누가 봐도 장터의 가난한 안악이었지요. 포졸은 픽 웃으며 지나쳐갔습니다. 서화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귀동을 바라보자 소녀는 그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일단 따라오십시오. 안전한 곳을 알고 있습니다요. 이튿날부터 엄기룡의 부하들이 장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씨 가문의 잔당, 특히 외동딸 서화가 탈출했다는 것을 안 엄기룡은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어린 계집 하나를 놓쳤다는 것이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서화가 살아있는 한 언제든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엄기룡은 부하 중에서도 가장 눈치 빠르고 잔인한 밀정 둘을 장터로 풀었습니다. 밀정들은 장터 상인들을 하나씩 불러 세워 닥달했습니다. 밤사이 이 골목을 지나가는 여자를 보지 못했냐고 양반댁 차림의 애기씨를 숨겨주는 자는 역적의 공모자로 처벌한다고 으름장을 놓았지요. 상인들은 잔뜩 겁을 먹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던 중 밀정 하나가 귀동을 붙잡았습니다. 야, 이 거지 새끼. 어젯밤에 이 골목에서 뭘 했어? 귀동은 눈을 껌뻑이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나리 소인은 저기 처마 밑에서 잠을 잤사옵니다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요. 이놈이 거짓말을. 밀정이 귀동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두 뺨을 세차게 갈겼지요. 귀동의 몸이 휘청거렸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흘렀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지켜보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밀정의 뒤에 포도청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 번만 더 거짓말하면 그냥 안 두겠어. 밀정은 귀동을 내팽개치듯 밀어버리고 사라졌습니다. 귀동은 땅바닥에 쓰러진 채 잠시 가만히 있었습니다. 입안에 피맛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귀동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해졌지요. 서화는 그날 귀동이 숨겨준 장터 뒷골목 폐가 창고 안에서 이 장면을 문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기룡의 만행은 윤씨 가문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화를 숨기며 장터를 살피던 귀동은 이현 장터 일대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하나씩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엄기룡의 부하들이 장터 상인들에게 달마다 상납금을 걷어간다는 것을 귀동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제 그 규모가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습니다. 윤씨 가문을 무너뜨린 이후 엄기룡의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올라갔기 때문이었지요. 국밥집 노마님이 상납금을 제때 내지 못하자 부하들이 가마솥을 들고 나갔습니다. 포목상 양서방은 좋은 비단이 들어왔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부하들이 나타나 헐값에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 엿장수 영감은 상납금을 낼 돈이 없다고 했다가 멱살을 잡혀 포도청에 끌려가 하룻밤을 보내고 왔지요. 돌아온 영감은 그날 이후 말수가 줄었고 얼마 뒤에는 장터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귀동은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했습니다. 누가 얼마를 뜯겼는지, 어느 부하가 어느 상인을 담당하는지, 상납금은 어느 경로로 엄기룡에게 흘러 들어가는지. 귀동의 머릿속에는 엄기룡의 비리 지도가 조금씩 완성되어 가고 있었지요. 폐가 창고 안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서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귀동아, 이 모든 것이 나 때문이구나. 저자가 내 아버지 땅을 빼앗으려다 안 되자 영모로 몰아버린 것이고 지금은 세상이 다 자기 것인 양 날뛰고 있는 것이야. 귀동은 서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그 눈을 보며 귀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요, 애기씨. 악한 자가 끝까지 잘 되는 법은 없습니다요. 그것은 15살 거지 소년의 말이라기엔 지나치게 단단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귀동의 말처럼 쉽게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서화를 숨긴 지 보름이 지나도록 엄기룡의 수색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정의 수가 늘었고 장터 곳곳에 귀동도 모르는 눈들이 심어졌습니다. 귀동은 폐가 창고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국리 끝에 귀동은 서화를 장터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침 보부상 행렬이 남쪽으로 향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귀동은 행수에게 사정을 하고 서화를 짐꾼 틈에 끼워 넣었지요. 대신 귀동이 할 수 있는 모든 심부름을 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서화는 귀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귀동아,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그날 밤 잡히고 말았을 것이야.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귀동은 펄쩍 뛰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애기씨, 그러시면 안 됩니다요. 소인이 한 일이 뭐가 있습니다요. 귀동아. 서화가 손목에 차고 있던 옥놀이개를 풀어 귀동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살아남겠다. 그리고 반드시 돌아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것이야. 그때까지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귀동은 옥놀이개를 꼭 쥐었습니다. 보부상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화의 모습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점점 작아졌습니다. 귀동은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그날 이후 귀동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하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드시 저 애기씨가 돌아올 날을 만들겠다는 아직 어리고 가진 것 하나 없는 소년의 다짐이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이현 장터는 그 사이 더 커지고 더 복잡해졌습니다. 장터 안쪽에 새 주막이 들어서고 포목전과 약재상이 줄지어 늘어났지요. 그 장터를 누비는 얼굴들 중에 이제는 귀동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전에 그 누더기 소년이 없었습니다. 15살의 거지 귀동은 이제 25살의 젊은 보부상 행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깨가 넓어지고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많지 않았지만 한마디를 하면 장터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아랫사람들에게는 넉넉하고 우서른들에게는 예를 잃지 않아 귀동이 이끄는 보부상 패거리는 한양 근방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귀동의 마음속 한켠에는 10년 전 그날 밤이 한 번도 지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옥놀이개는 언제나 품 안에 있었지요. 어느 늦봄 오후였습니다. 귀동이 장터 어귀 주막에서 짐꾼들과 막걸리 한 사발을 나누고 있는데 맞은편 자리에 초라한 행색의 중년 사내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명 두루마기에 낡은 갓을 쓴 차림이었지요. 언뜻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한량처럼 보였습니다만 귀동의 눈은 달랐습니다. 사내의 손이 상인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칠기는 했지만 힘줄이 선명하게 돋아있는 무언가를 오래 다루어온 손이었지요. 게다가 사내는 주막 안을 둘러보는 척하면서 실은 입구와 출구 그리고 주막 안에 앉은 사람들의 위치를 하나씩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의 움직임을 귀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막 입구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장터 소매치기로 이름난 홍치가 사내의 품을 스치고 달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사내가 뒤늦게 품을 더듬더니 낯빛이 굳었습니다. 귀동은 술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주막 뒤편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골목 끝 장독대 뒤에 숨을 것입니다요. 홍치가 항상 쓰는 수법이거든요. 사내가 귀동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아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요. 잠시 후 짐꾼 하나가 홍치를 번쩍 들어다 주막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홍치의 손에서 노잣돈 주머니가 나왔지요. 사내는 주머니를 받아들고 귀동을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처음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무언가가 담겨 있었지요. 이름이 무엇인가? 귀동이라 합니다요. 사내는 잠시 침묵하다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박진이라 하네. 앞으로 자주 보게 될 것 같군.
박진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주막에 나타났습니다. 매번 같은 자리에 앉아 장터를 바라보며 혼자 술을 마셨지요. 귀동은 모른 척했지만 박진의 눈길이 장터 안 특정한 방향으로 반복해서 향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엄기룡의 밀정이 드나드는 포목상 쪽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귀동이 먼저 박진의 자리로 건너갔습니다. 날이 저쪽 포목상을 살피고 계신 것이지요? 박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부상이 남의 일에 관심이 많군. 소인도 오래 살피던 곳입니다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귀동이 먼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부터 시작해 서화를 숨긴 일, 엄기룡의 밀정에게 매를 맞은 일, 그리고 서화가 떠나던 날 아침까지. 귀동은 자신이 보고 듣고 기억한 모든 것을 하나씩 풀어놓았습니다. 박진은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귀동이 말을 마치자 박진은 술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10년 전 일을 그렇게 세세히 기억하고 있는 것인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요. 엄기룡의 부하 얼굴도 그날 밤 횃불 아래서 본 얼굴들입니다요. 지금도 눈을 감으면 보입니다요. 박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귀동은 박진이 단순한 장터 나그네가 아님을 더욱 확신했습니다. 마침내 박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기억하는 그 얼굴들과 그 말들, 훗날 쓸 일이 생길지도 모르네. 귀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박진이 정체를 밝히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알아내려 하기보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지요. 그날 밤 귀동은 품 안에 옥놀이개를 꺼내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서화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와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겠다던 그 말이 박진과 귀동이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귀동이 보부상 일로 들른 경기도 작은 고을 주막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정하게 쪽을 찐 머리, 허름하지만 깔끔하게 여민 옷고름. 그 모습이 귀동의 발을 붙잡았습니다. 여인은 주막 한켠에서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바늘을 놀리는 손이 유난히 하였지요. 귀동은 자신도 모르게 한 발자국 다가갔습니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귀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눈매와 눈빛은 1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귀동이 한 번도 잊지 못한 그 얼굴이었습니다. 서화였습니다. 서화는 귀동을 알아보는 순간 손에 쥔 바늘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이내 눈빛을 가라앉히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모른 척이었습니다. 귀동은 아무 말 없이 서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막 탁자 위에 옥놀이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서화의 손이 멈췄습니다. 한참 후 서화가 낮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나를 알아보면 안 된다. 알고 있습니다요. 귀동아, 나로 인해 내가 다시 위험해질 수는 없어. 귀동은 옥놀이개를 서화 쪽으로 밀었습니다. 애기씨, 소인은 10년 동안 이것을 돌려드릴 날만 기다렸습니다요. 이제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요. 서화는 오랫동안 놀이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10년치의 외로움과 서름이 한꺼번에 차올랐지요. 바깥에서 바람이 불어와 주막 처마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귀동은 박진에게 서화를 찾았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때가 되었군. 세 사람은 이틀 후 고을 외곽의 낡은 선앙당 근처 빈집에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박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신분을 밝히겠소. 박진은 품에서 마패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서화의 눈이 크게 열렸습니다. 귀동은 역시나 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도 그러실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요. 박진이 피식 웃었습니다. 나는 2년 전부터 엄기룡을 내사하고 있었소. 재산 횡령, 뇌물수수, 상납 강요까지는 증거를 어느 정도 모았으나 윤씨 가문거는 증거가 부족했소. 영모 고변서가 위조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핵심 증거가 없었지요. 서화가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고변서는 엄기룡이 직접 꾸민 것입니다.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알고 있소. 하지만 아는 것과 증명하는 것은 다르오. 위조 고변서 원본이 어딘가에 있을 것이오. 엄기룡이 그것을 없애지 않고 보관하는 것은 그것이 다른 누군가를 협박하는 데도 쓰이기 때문이오. 귀동이 말했습니다. 그 문서를 찾아오면 됩니까? 박진이 귀동을 바라봤습니다. 자네가 할 수 있겠는가? 귀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엄기룡의 집에 드나들 방법, 신임을 얻을 방법, 문서가 있을 만한 장소. 10년 동안 장터에서 갈고 닦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맞물렸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선앙당 처마 위로 초승달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늘고 날카로운 달이었지요. 꼭 싸움을 앞둔 칼날 같았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귀동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엄기룡의 주변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부상 행수로서 한양 장터를 오가다 보면 엄기룡과 결탁한 상단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곳이 광통교 근처의 박씨 비단 상단이었지요. 박씨 상단은 겉으로는 포목 거래를 했지만 실상은 엄기룡의 상납금을 관리하는 창구 역할을 했습니다. 귀동은 짐꾼들 사이에 심어둔 눈과 귀를 통해 박씨 상단의 거래 흐름을 조금씩 파악해 나갔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박진에게 넘기면 박진은 그것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어느 날 밤 박진이 지도 한 장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양 도성 안팎에 퍼진 엄기룡의 재산 지도였지요. 윤씨 가문에서 빼앗은 경기도 전답, 장터 상인들에게 강탈한 포목과 곡식, 포도청 아전들을 통해 거둬들인 뇌물의 경로가 거미줄처럼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엄기룡을 파직시키기에는 충분하오. 하지만 윤씨 가문의 누명을 벗기려면 영모 고변서, 위조 증거가 반드시 있어야 하오. 귀동은 지도를 들여다봤습니다. 엄기룡이 중요한 문서를 어디에 보관하는지 그 주변 사람들을 먼저 풀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요. 박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동은 이미 머릿속으로 다음 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귀동이 주목한 인물은 엄기룡의 집을 드나드는 약재상 노인이었습니다. 엄기룡이 오래전부터 신뢰하는 자로 달마다 몸보신 약재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었지요. 귀동은 그 노인이 장터에서 약재를 구입하는 날을 골라 슬쩍 접근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을 건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노인은 생각보다 입이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포도대장 댁은 사랑채보다 안쪽 서재가 더 무섭지요. 거기는 주인장 허락 없이 아무도 못 들어가요. 심부름꾼이 잘못 문을 열었다가 곤장을 맞았다는 소문도 있소이다. 귀동은 무심한 척 술을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서재가 그렇게 깊숙이 있습니까? 안채 뒤편 별채에 붙어있는 작은 방이요. 자물쇠가 2개나 달려있다고 하더이다. 귀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불이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물쇠가 2개. 아무도 못 들어가는 방. 그곳이었습니다. 이튿날 귀동은 박진을 만나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박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별채 서재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오. 그 집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먼저 만들어야 하오. 이미 생각해 두었습니다요. 귀동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비단 거래를 미끼로 엄기룡의 신임을 얻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이 뜻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귀동이 박씨 상단의 거래 경로를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어디서 새어나왔는지 어느 날 밤 귀동의 짐꾼 둘이 골목에서 기습을 당했습니다.
짐꾼들은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보부상 패거리의 짐수레가 불에 탔습니다. 귀동이 몇 달치 거래 대금을 날린 것이었지요. 귀동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밤에 홀로 앉아 생각하니 이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엄기룡 쪽에서 귀동을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지요. 박진이 귀동을 급히 불렀습니다. 속도를 높여야 하오. 엄기룡이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문서를 손에 넣어야 하오. 하지만 서두르면 반드시 구멍이 생깁니다요. 그렇다고 기다리면 자네 목숨이 위험하오. 귀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서화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품 안에 옥놀이개가 느껴졌습니다. 사흘만 주십시오. 사흘 안에 엄기룡의 집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요. 박진은 귀동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귀동은 그날 밤 홀로 장터를 걸으며 머릿속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씩 따져봤습니다. 실패하면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않아도 돌이킬 수 없기는 마찬가지였지요. 귀동은 발걸음을 멈추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귀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동이 세운 계획은 단순했지만 담대했습니다. 한양에서 구하기 어려운 남방산 귀한 비단을 구해 엄기룡에게 직접 납품하는 것이었습니다. 엄기룡이 요즘 들어 안채를 새로 단장하려 한다는 소문이 장터에 돌고 있었고 귀한 비단을 좋아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귀동은 보부상 연주를 모두 동원해 전라도에서 올라온 최상품 비단 10피를 손에 넣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털어넣은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박씨 상단을 통해 연결을 트는 것이었습니다. 귀동은 박씨 상단의 거간꾼에게 슬쩍 비단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이 정도 물건이라면 포도대장 댁에서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요. 며칠 후 예상대로 박씨 상단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포도대장 댁에서 직접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지요. 귀동은 박진에게 계획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비단을 들고 엄기룡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요. 물건을 살피는 동안 집 안 구조를 눈에 담고 별채 서재의 위치와 경비를 파악합니다요. 그 다음 거래를 핑계로 2번, 3번 드나들면서 기회를 봅니다요. 박진이 물었습니다. 서재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자물쇠를 어찌할 것인가? 귀동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가느다란 쇠붙이 2개였습니다. 장터에서 자물쇠 고치는 노인에게 몇 달에 걸쳐 배운 기술이었지요. 뭐든 한번 보면 잊지 않습니다요. 자물쇠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요. 귀동이 처음 엄기룡의 집 대문을 들어선 날은 초여름 아침이었습니다. 비단짐을 든 짐꾼 2를 앞세우고 들어서는데 집안의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넓은 사랑채와 그 뒤로 겹겹이 이어지는 행랑채, 그리고 안채. 포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집안을 오가는 하인들의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귀동은 비단을 펼쳐 보이는 척하면서 눈을 쉬지 않고 굴렸습니다. 엄기룡은 직접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수하 중 서열이 높은 최서방이라는 자가 나와 비단을 살펴봤지요. 최서방이 비단결을 손가락으로 훑으며 값을 깎으려 들었습니다. 귀동은 웃음을 잃지 않으며 응수했습니다. 이 비단은 전라도 나주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요. 한양에서는 이 물건을 구하려 해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요. 값을 더 드릴 분은 따로 있습니다요. 귀동이 물건을 싸들고 일어서는 척하자 최서방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결국 귀동이 부른 값의 9배 거래가 성사되었지요. 귀동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거래보다 중요한 것을 이미 눈에 담았으니까요. 안채 뒤편 별채로 이어지는 좁은 통로. 그 끝에 작은 문 하나. 문 앞에 서 있는 포졸 하나. 귀동은 그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일주일 후 귀동은 다시 엄기룡의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비단 대금 정산을 이유로 들었지요. 2번째 방문에서 귀동은 최서방의 신임을 조금씩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에서 마침내 최서방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귀동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빠르고 조용하게. 그 무렵 서화는 귀동이 머무는 주막 근처 작은 방을 얻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삭바느질을 하고 밤에는 아버지의 서찰과 인장을 어루만지며 보냈지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은 이미 오래전에 들었습니다. 윤대감은 포도청에 끌려간 지 석 달 만에 옥사하셨던 것입니다. 서화는 그 슬픔을 1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눌러두고 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귀동이 지친 얼굴로 주막에 돌아왔습니다. 서화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지요. 귀동은 말없이 받아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귀동아, 많이 힘드냐? 괜찮습니다요. 거짓말. 귀동이 피식 웃었습니다. 애기 씨는 소인의 거짓말을 귀신같이 알아챕니다요. 서화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된다. 애기 씨 때문이 아닙니다요. 귀동이 국밥 그릇을 내려놓으며 서화를 바라봤습니다. 소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요. 억울하게 짓밟힌 사람이 있고 아직도 날뛰는 나쁜 자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를 못하는 것이 소인의 성미입니다요. 그건 15살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 서화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창밖에서 가을 바람이 불어와 등잔 불꽃을 흔들었습니다. 흔들리는 불빛 아래 귀동의 얼굴이 따뜻하게 빛났지요. 이 일이 다 끝나면 귀동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애기씨 곁에 있고 싶습니다요. 소인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신분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요. 그래도 이 마음만은 숨기지 않겠습니다요. 서화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내밀어 귀동의 손 위에 살며시 얹었습니다. 가을밤 달빛이 두 사람의 맞잡은 손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귀동이 세 번째 방문에서 손에 넣은 것은 문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별채 서재로 이어지는 통로 구조와 자물쇠의 생김새를 눈에 담은 것이었지요. 귀동은 장터 자물쇠 노인을 다시 찾아가 기억한 생김새를 설명하고 그와 비슷한 구조의 자물쇠를 직접 따보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익어가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사이 박진은 결전의 날짜를 잡았습니다. 다음 달 초 엄기룡이 병조판서댁 잔치에 참석하는 날이요. 그날 밤 집을 비우는 시간이 2시진 정도 될 것이요. 귀동은 그 2시진 안에 서재에 들어갔다 나와야 했습니다. 박진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근처에서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서화는 귀동이 나오면 문서를 받아 안전한 곳에 숨기는 역할을 맡았지요. 세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짚었습니다. 귀동이 들어가고 서화가 받고 박진이 덮는 구조였습니다. 빈틈이 없어야 했습니다. 귀동은 동선을 머릿속으로 수십 번 되밟았습니다. 담을 넘는 지점, 통로를 지나는 시간, 서재 문 앞까지 가는 걸음수까지 모두 계산했지요. 박진이 귀동의 어깨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문서만 가지고 나오면 돼요. 다른 것에는 손대지 마오. 알고 있습니다요. 그리고 귀동. 박진이 낮게 덧붙였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나와야 하오. 귀동은 씩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15살 때 장터에서 짓던 그 웃음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결전 전날 밤이었습니다. 귀동은 혼자 한양 도성 북쪽 언덕에 올라 멀리 엄기룡의 집 쪽을 바라봤습니다. 기와 지붕이 달빛에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지붕 아래 어딘가에 10년 묵은 죄악이 문서로 쌓여 있었지요. 귀동은 품 안에서 옥놀이개를 꺼냈습니다. 달빛에 비추어 보니 옥빛깔이 맑고 고왔습니다. 10년 동안 귀동이 살아갈 이유가 되어준 물건이었지요. 귀동은 놀이개를 다시 품 안 깊숙이 넣었습니다. 생각해보면 귀동의 삶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빈손으로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품 안에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잊지 않는 기억, 그리고 지켜야 할 사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멀리서 박진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귀동은 언덕에서 내려오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납니다요. 서화가 있는 주막 쪽으로 불빛 하나가 켜져 있었습니다. 귀동은 그 불빛을 잠시 바라보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와 귀동의 옷자락을 흔들었습니다. 조선의 가을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귀동은 이른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짐꾼들에게는 오늘 하루 쉬라고 일렀고 박진에게는 약속한 자리에서 대기해달라는 전가를 보냈습니다. 서화에게는 말없이 옥놀이개를 건넸습니다. 서화가 눈으로 물었지요. 귀동은 그저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귀동은 어둠 속에서 엄기룡의 집 담장 아래에 바짝 붙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깔려 달빛이 없었습니다. 귀동에게는 오히려 좋은 조건이었지요. 담을 넘고 행랑채 그늘을 따라 걷고 안채 뒤편 통로로 들어서는 데까지 귀동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별채 서재 앞에 포졸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귀동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행랑채 쪽에서 갑자기 불빛이 움직이더니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포도대장 나리께서 잔치를 일찍 파하고 돌아오신다 하오. 어서 준비들 하시오. 귀동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2시즌이 아니었습니다. 1시즌도 되지 않아 엄기룡이 돌아오는 것이었지요. 귀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2번 다시 기회가 없었습니다. 귀동은 몸을 낮추고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재 앞 포졸이 행랑채 소란에 고개를 돌린 그 찰나 귀동은 그림자처럼 서재 문 앞에 붙었습니다. 손가락이 자물쇠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닷새 동안 반복한 손놀림이었습니다. 첫 번째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두 번째 자물쇠. 귀동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딸깍.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문갑과 그 아래 커다란 궤 하나. 귀동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약재상 노인이 말한 것을 기억했습니다. 주인장이 가장 아끼는 것은 항상 가장 안쪽에 있는 법이라고요. 귀동은 문갑 맨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서랍도 그 다음도. 귀동은 궤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궤에는 자물쇠가 없었습니다. 대신 바닥에 깔린 돗자리 아래로 손을 뻗었지요. 마루 판자 하나가 살짝 들렸습니다. 그 아래 작은 함이 있었습니다. 함을 열자 문서 묶음이 나왔습니다. 귀동은 빠르게 훑었습니다. 세 번째 문서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윗부분에 고변이라는 2글자가 선명했고 날짜는 10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귀동은 그것을 품 안에 넣고 함을 다시 닫았습니다. 판자를 덮고 돗자리를 폈습니다. 문갑 서랍을 원래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때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기룡이 돌아왔습니다. 귀동은 숨을 멈추고 서재 문을 닫았습니다. 자물쇠를 다시 채우는 손이 떨렸습니다. 첫 번째는 걸렸습니다. 두 번째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대문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귀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손에 힘을 빼고 손가락 끝에만 집중했습니다. 딸깍. 귀동은 그림자 속으로 녹아들 듯 사라졌습니다. 엄기룡이 사랑채로 들어서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들렸습니다. 귀동은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뛰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서 서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귀동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건네자 서화의 2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받아들고 날짜를 확인하는 순간 서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박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리 오시오. 빨리.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엄기룡에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어젯밤 별채 서재 자물쇠에 흔적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엄기룡은 낯빛이 하얗게 변한 채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마루 판자 아래 함을 열어보니 문서 묶음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엄기룡은 한참을 들여다보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귀동이라는 보부상 놈을 당장 잡아들여라. 엄기룡은 밀정셋을 장터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귀동은 이미 장터에 없었습니다. 박진이 미리 손을 써 귀동과 서화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켜 놓은 상태였지요. 분이 끓어오른 엄기룡은 병력을 긁어 모아 귀동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한양 안팎의 요로에 손을 썼습니다. 자신과 결탁한 관리들을 불러 모아 박진이 내사 관리임을 알아챘고 박진을 월권과 무고를 일삼는 자로 먼저 고발하겠다는 계획을 꾸몄습니다. 엄기룡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포도청의 권력이 그의 손에 있었고 매수된 관리들이 그의 뒤를 바치고 있었으니까요. 40년 가까이 권세를 부리며 쌓아온 인맥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엄기룡은 이쪽에서 쳐들어오기 전에 저쪽을 먼저 무너뜨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진, 그놈을 먼저 잡아들이면 된다. 놈이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포도청 옥에 들어가면 그만이지. 엄기룡이 부하들에게 명을 내리던 바로 그 시각, 박진은 이미 마패를 품에 품고 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박진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엄기룡이 결탁한 관리들을 불러 모은 자리였습니다. 사랑채의 관리 넷이 모여 앉아 박진을 잡아들일 고발장을 꾸미고 있던 참이었지요. 대문 밖에서 갑자기 낭낭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사랑채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엄기룡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박진이 마패를 높이 들고 들어섰습니다. 뒤로 어사수행 군관들이 쭉 늘어섰지요. 엄기룡은 이를 악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요? 나는 포도대장이요. 내 놈이 감히 마패 하나 들이밀며 이 자리를 뒤엎으려 하는 것이냐. 박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포도대장 엄기룡, 본 어사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웃기는 소리. 엄기룡이 부하들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부하들은 박진 뒤에 늘어선 군관들을 보며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귀동이 사랑채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엄기룡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내 이놈이 귀동이라는 보부상 놈이냐. 귀동은 엄기룡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그날 밤 횃불 아래 보았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귀동은 품에서 문서를 꺼내 박진에게 건넸습니다. 소인은 15살 때 이현 장터에서 살던 거지 귀동이옵니다. 10년 전 그날 밤 포도청 병력이 윤씨 댁을 에워싸는 것을 직접 보았고 이 문서가 꾸며지는 자리에 있던 자들의 얼굴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습니다요. 박진이 문서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이 엄기룡이 윤씨 가문에 씌운 영모 고변서 원본이요. 필체를 보시오. 그때 서화가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손에 서찰 한 통을 들고 있었지요. 이것은 돌아가신 아버지 윤태준 대감의 친필 서찰이옵니다. 아버지의 필체와 저 고변서의 필체를 비교해 보십시오. 서화가 두 문서를 나란히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사랑채 안의 모든 눈이 그리로 향했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했습니다. 두 필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고변서는 처음부터 윤대감의 손으로 쓰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엄기룡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귀동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요. 10년 전 고변서를 꾸미는 자리에 있던 자 셋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요. 사랑채 바깥에서 낯익은 얼굴 셋이 들어섰습니다. 귀동이 10년 전 기억을 더듬어 찾아낸 증인들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엄기룡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소인들이 잘못했사옵니다.
엄기룡의 명으로 고변서를 꾸미는 일에 가담했사옵니다. 엄기룡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엄기룡은 그래도 쉽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꾸며낸 것이요. 저 보부상 놈이 문서를 위조한 것이고 저 증인들은 돈에 매수된 것이요. 나를 잡아들이려는 자들의 음모요. 목소리는 컸지만 그 안에서 균열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채 안에 앉아있던 결탁관리 넷의 얼굴이 차례로 굳어갔습니다. 그중 하나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박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인, 어사나리께 자백하겠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가 무너지자 나머지도 줄줄이 따라 무너졌습니다. 엄기룡과 함께 뇌물을 나눠받은 일, 윤씨 가문 땅 문서를 헐값에 처리한 일, 포도청 상납금을 묵인한 일이 하나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기룡은 점점 사방이 막혀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부하들은 이미 군관들에게 제압되어 있었고 앞에는 박진이 마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40년 권세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지요. 그때 귀동이 엄기룡 앞에 섰습니다. 엄기룡이 귀동을 내려다봤습니다. 아직도 그 눈에는 도끼가 남아 있었습니다. 내 이놈 장터의 거지 주제에 감히. 귀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인은 장터의 거지였습니다요. 가진 것도 없고 신분도 없었습니다요. 그러나 나리께서는 신분도 있고 권세도 있으면서 그 모든 것을 악하게 쓰셨습니다요. 그러니 이 자리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하여. 엄기룡의 두 눈에 경련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육중한 몸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포도청을 주무르던 엄기룡이, 한양을 소나기에 쥐던 엄기룡이 장터의 거지 출신 귀동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었습니다. 사랑채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서화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이, 10년의 서름이, 그 모든 것이 이 한 장면으로 씻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은 그날로 엄기룡을 결박해 어사청으로 압송했습니다. 결탁관리 넷도 함께 끌려갔습니다. 엄기룡의 집은 봉인되었고 포도청은 발칵 뒤집혔지요. 엄기룡이 포도대장 자리에서 물러난다는 소식이 장터에 퍼지는 데는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현 장터에서는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밥집 노마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귀동이 그 녀석이 해냈구먼. 그 거지 녀석이. 조정에서 사건을 검토한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위조 고변서와 증인들의 자백, 재산 강탈의 증거까지 삼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이었지요. 엄기룡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포도대장직 파직, 전 재산 몰수, 그리고 참수형. 판결이 내려지던 날 엄기룡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40년 권세를 누리던 자가 말 한마디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결탁관리 넷은 각각 유배형에 처해졌고 재산의 일부는 피해를 입은 장터 상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윤씨 가문에 대한 영모 판결은 공식적으로 뒤집혔습니다. 윤태준 대감은 무고에 의해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으로 재심이 이루어졌고 가문의 명예가 회복되었습니다. 서화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것은 해질녘이었습니다. 서화는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통곡이었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삼켜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그 울음이 잦아들 즈음 등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동이었습니다. 귀동은 아무 말 없이 서화의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저무는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 가득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오래 눌려있던 것이 비로소 풀리는 것처럼 하늘도 가슴껏 붉게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엄기룡의 처형이 이루어지고 사흘이 지난 날 귀동에게 조정의 전갈이 도착했습니다. 박진이 어사 직권으로 귀동의 공을 상세히 기록해 조정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영모 위조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자, 비상한 기억력으로 10년 전 증거를 복원하고 직접 문서를 확보해 억울한 가문이 누명을 벗긴 자. 그 공이 임금의 귀에까지 닿은 것이지요. 귀동이 조정에 불려간 날은 맑고 높은 가을 하늘이 펼쳐진 날이었습니다. 이현 장터에서 맨발로 뛰어다니던 거지 소년이 반듯하게 옷을 여미고 대궐 문 앞에 선 것이었지요. 귀동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임금은 귀동을 직접 불러 마주했습니다. 내가 귀동이라는 자이냐? 예, 전하. 소인이 귀동이옵니다. 들으니 15살부터 지금까지 한 번 본 것을 잊지 않는다 하더구나. 그 기억으로 10년 묵은 억울함을 풀었다 하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로다. 귀동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소인은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옵니다. 임금이 잠시 귀동을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드물기에 기특한 것이니라. 임금은 그 자리에서 귀동에게 공명첩을 내렸습니다. 천민 출신 귀동이 양반 신분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공명첩을 두 손으로 받아든 귀동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현 장터 빈 가만히 더미 위에서 쪼그리고 앉아 별처럼 빛나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소년이 이제 당당히 이 나라의 양반이 된 것이었습니다. 박진이 귀동의 옆에 서서 낮게 말했습니다. 잘했네, 귀동. 귀동은 공명첩을 가슴에 안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시릴 만큼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한편 윤씨 가문의 복권도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엄기룡에게 빼앗겼던 경기도 전답과 재산이 서화에게 돌아왔고 윤태준 대감에게는 억울하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추중이 내려졌습니다. 서화는 추중 교지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땅에 엎드려 오래 울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바람이 불어와 서화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먼 곳에서 아버지가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화는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 눈빛이 10년 만에 처음으로 맑게 개어 있었습니다. 귀동과 서화의 혼례는 그해 초겨울에 치러졌습니다. 장소는 이현장터 근처 넓은 마당이었습니다. 번듯한 혼례청을 잡을 수도 있었지만 귀동이 고집했습니다. 자신을 키워준 곳이 이 장터이니 이곳에서 혼례를 올리겠다고요. 서화는 두말 없이 따랐습니다. 혼례날 아침 이현 장터는 평소와 달리 들뜬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국밥집 노마님이 새벽부터 큰 솥을 걸었고 포목상 양서방은 창고에서 꺼낸 붉은 비단으로 마당을 꾸몄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귀동의 짐꾼들은 아침부터 눈시울이 붉었습니다. 박진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어사직함을 내세우지 않고 그저 귀동의 벗으로 한켠에 앉았지요. 귀동이 사모관대를 갖추고 나타났을 때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치고 가만히 더미 위에 앉아있던 소년이 이제 이렇게 반듯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쩜 저렇게 됐냐? 어쩜? 서화가 원삼을 입고 마당으로 들어서자 장터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귀동은 서화를 바라보며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골목에서 처음 마주쳤던 그 눈빛이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었습니다. 귀동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였지요. 두 사람이 맞절을 올리는 동안 초겨울 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붉은 비단을 살랑이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눈송이가 몇 개 내려왔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눈송이를 받으며 웃었습니다. 귀동도 웃었습니다. 서화도 웃었습니다. 혼례가 끝난 뒤 귀동은 서화의 손을 잡고 장터 어귀를 걸었습니다. 예전에 빈 가만히 더미가 있던 자리 앞에서 귀동이 발을 멈췄습니다. 소인이 저기 앉아서 세상을 구경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요.
서화가 귀동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때 그 눈빛이 지금도 그대로야. 귀동이 서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장터를 바라봤습니다. 상인들의 흥정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엿장수의 가위소리. 귀동이 태어나서 처음 기억하는 세상의 소리들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이름만 귀하던 거지 소년이 진짜 귀한 사람이 된 것은 화려한 신분이나 넘치는 재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본 것을 잊지 않는 기억력 때문도 타고난 상술 때문도 아니었지요. 귀동이 귀한 사람이 된 것은 힘없는 자가 짓밟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마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15살 골목길 한순간의 선택을 만들었고 그 선택이 10년을 이어져 마침내 억울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권세가 아무리 드세어도 선한 마음 하나는 끝내 이기는 법이지요.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